나한테만 있는 거라면 내가 노력하고 내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한테 있는 거라면 전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시리어스한 얘기인데요. 인생 주기에 따라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다 각자 본인 삶의 스테이지에 맞는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그리고 3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취업과 연인 관계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작업들이 경험이자 스트레스일 수 있으니까. 근데 3040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있지만 부동산 이슈가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일단 주거 환경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산의 격차가 커지니까 여기에 따르는 어떤 낭패감과 전망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보이고요. 50대, 60대는 드디어 이제 건강 나오고 그리고 부부에 대한 어떤 사이나 관계에 대한 것들 나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40대 이하에는 없던 건강, 의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50, 60대예요. 그래서 당연히 관리하고 치료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마음은 따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마음은 좀 따로 봤어요. 이유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역할이 단순히 마음이 아니었어요. 엄마로서, 딸로서, 그다음에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 각자 나이별로 고민이 있다. 고민이 당연히 오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건 사회적 형태의 텐션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성현석 씨 있으십니까? 요즘 고민?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요. 이제 10년 후쯤에를 대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네. 또 저는 그냥 좀 닥친 이제 출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무섭다라고 뭐 출산이 다들 그렇더라고 배 안에 있을 때가 편할 때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나는 꽤 불편한데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든 앞날이 펼쳐지는 걸까 뭐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 요새 하고 있어요. 김홍윤 씨도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4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 남성으로서 과연 노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의 일상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일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각자 다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일치하는구나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패턴 보는 게 직업이니까 재밌는 게 모든 고민 글이요 출발할 때 제가 몇 살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네. 그래서 되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40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미혼 남성. 그래서 맞아. 응당 이때는 이걸 해야 돼 내지는 내가 좀 지난 다음에 이걸 준비해야 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테이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엄청난 그런 고민을 하나의 걱정으로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 이게 바로 시간, 돈, 나이를 늘 얘기해요. 시간, 돈, 나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인가 돈 나누기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의 인생의 성적표처럼 받아보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재밌는 게 늘 자기 고민을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본인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온라인 했을 때는 나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야 가능하니까 출발 이런 식이에요. 제가 뭐 33살 여자 지방 사립대를 나와 학점이 3.3에 오랜 수업 생활 끝에 특허사무소에 입사해서 경력은 6개월인데 한 달에 뭐 25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제가 정상적인 건가요? 뭐 이런 거 엄청 올라옵니다. 맞아. 어떻게 본다면 객관적인 지표들이죠. 나이라든지 뭐 경력의 기간이라든지 수입에 과다라는 건 지표이긴 한데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제거하고 숫자화 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강박처럼 얘기하는 사회가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23살 생산 직무 스펙 평가해 주세요. 24살 전문대 남자 냉정하게 스펙 평가요. 그래서 본인의 숫자를 다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형태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스펙은 나이 대비 성과를 얘기하는 내용인데 원래 스펙이란 말이에요. 이 기계장치의 명세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단어를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서 쓰이고 있다. 이게 되게 좀 무서운 얘기죠. 왜 그런 거냐?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기랑 비슷한 건데 이런 식이에요. 좋은 조직이 있어요. 훌륭한 조직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이 조인할 분들을 모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원하세요. 누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리는 10개 있는데 1000분이 오시는 거죠. 기준이 명확해서 저희는 이런 분을 원해요. 이러면 다행인데요. 그렇지가 않고 좋은 분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대학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분은 저는 대학 받고 대학원 더요. 저는 어학연수요, 공모전이요, 봉사활동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무리한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대 경쟁을 하는 비교평가의 시대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설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요. 뭐 50대에 뭐 몇 억을 모았으면 정상인가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사회 안전판의 부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살아오고, 그러니까 누군가 사회가 나를 놓치지 않고 돌봐준다면 이런 다급함이 없죠. 근데 알아서 해. 노년의 어려움은 네가 챙기는 거야. 그 순간부터 금전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을 모으지 못한 분들은 조급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의 금전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니 그때의 어떤 정해져 있는 스탯들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여쭤보는 구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얼개의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불안감 없이 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합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삶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거든요.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게 어떤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순간부터 나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준거가 될 수 있는 대상자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따라서 내 기준의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어떤 굉장히 좋은 집을 샀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상을 만들지 않고 그 비교가 주관적인 비교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금전이라면 누구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내 친구 중에 제일 잘 나간 애랑 비교할 거거든요. 항상 그래요. 저희가 데이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수평 비교를 한 명만 다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집을 샀고요. 영희는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영철이는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모두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데 슈퍼셋으로서의 나의 자아를 형성해 놓고 그거에 모자란 부분만큼을 계속해서 자괴감에 들게 빠지는 악순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결국 어떻게 나오냐. 평균을 알아요. 평균.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 사용하는 언어로서는 평타라고 부릅니다. 평균 타율이라는 건데 흥미로운 거 이 평타라는 게 실제로 에버리지, 평균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입니다. 나이 29살 남자, 수도권 4년제, 연봉 3,800,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쭤보면 댓글이 엄청 달려요, 그 밑에. 근데 그 댓글의 기준이 터무니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시네 이런 거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미디어에 보여지는 정말 유명한 분들의 소득이나 정말 핫한 직업들의 결과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나한테는 엄청난 압력이 되는 건 기본이에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뭐가 나오면 이런 거 나와요.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식으로 치킨 먹을까요? 피자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 시간에는 피자가 그 국룰인가요? 이런 거 올라오고요. 끝도 없어요. 뭐 대기업 맞벌이 부부에 둘이 합쳐 연봉 1억인데 6세 아들 영유 보낼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네, 42살 미혼 여성 연봉 7천에 저축액이 5억인데 24평 오피스 살까요? 13평 아파트 살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때로는 의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훌륭한 게 나오니까 집단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원기옥처럼 우주의 길을 다 모으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꿀팁들 있잖아요. 결혼정보 QA부터
그다음에 뭐 출생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내가 아이 낳을 때 준비할 것들 이런 것들 엑셀로 4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이들 처음에 낳게 되면 하는 박람회 같은 데 가보시면 머스트로 사야 되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정말 몇백 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소 공배수보다 더 큰 슈퍼셋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나는 평균보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나름의 룰이 있지 이런 얘기예요. 가장 핫한 국룰은 축의금 같은 거. 맞아. 여러분 축의금 국룰 보여드릴까요? 절치는 10만 원 더하기 알파고요. 종종 연락하고 여럿 모일 때는 만나게 된 친구는 5만 원. 연 끊고 살다가 갑자기 연락 온 친구는 한 푼도 안 내고 비참석이고요. 전체 회식 때 한 번 대화해본 다른 부서 박대리는 3만 원과 비참석. 바로 옆 부서의 김 과장님 5만 원. 직장 내 베푸는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름의 뭐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따라하면 나도 모르게 안온감이 들죠. 이유가 내가 사회적 규칙을 더 이상 도외시하지 않고 따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고요. 그렇지가 않고 뭐 내가 이런 규칙을 넘어서 좀 더 한다면 괜히 기쁠 수도 있고 뭐 나름의 안전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룰이 왜 우리는 자꾸 정하고 있느냐? 편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국리하면 그다음부터는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렇다면 그다음부터는 난 그냥 따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책임이 경감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 부정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 실수할 위험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중간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더했던 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중간만 해. 네, 튀면 사람들한테 주목받아서 정 맞는 것이고 떨어지면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 있어. 평타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평균적인 거는 이제는 AI가 학습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평균을 하는 순간부터 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균을 추종하는 일은 좀 제한해야 됩니다. 함께 있는 아이가 특이합니다. 얘는 축복받으신 거예요. 얘는 대체되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들은 가운데 있는 룰을 기반으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제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함, 유일함 이런 부분들, 고유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또 시간은 뭐였냐 하면 시간의 자율성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얻게 된 선물입니다. 예전에 그 지방의 도시에 가서 택시를 탔었는데 그 지방의 도시가 공업 도시로 개발된 도시예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분은 그 동네의 공장에서 어렸을 때 일하셨던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가 세탁기를 만들던 그 공장이 만들어진 곳이었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가 자랑스럽게 그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유가 우리 아이들 서넛을 키웠다는 거예요. 특히 뭐였냐 하면 일요일 날 특근을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특근을 해야 아이들 4명 가까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눈물 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을 급여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따진다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는 나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고마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생각이 시간은 내 인생의 선물 같은 건데 그거를 한국 사회가 얻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여러분, 반공일이라는 말 아세요? 반공일. 반공. 예, 반공일.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반공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죠. 토요일이죠. 예, 반만 일하고 반만 쉰다고. 우리가 주 5일제를 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유가 큰 규모의 회사는 벌써 꽤 됐죠. 작은 규모의 회사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라는 이런 이슈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는 무리하게 계속해서 일하는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걸 독려했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김대리 몇 시에 갔는데요, 어제? 몇 시요? 훌륭한데 뭐 이런 거. 뭐가 훌륭합니까, 그게? 근데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원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월요병 오죠. 월요병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덩어리인 거예요. 이유가 업무 시간 이후에 계획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이랬다고요. 6시 내 회의할까 뭐 이런 거. 회의가 하다 보니까 7시 됐네. 밥 먹고 갈까 이런 거. 또 있죠. 밥 먹은 다음에 밥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목이 출출한데 맥주 한잔 하는 게 어때? 뭐 이런. 그리고 일은 내일 하지 이거. 이게 레퍼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주중에 약속을 못 잡았다고요. 이유는 항상 어떤 형태의 모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5분 대기조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딱 6시 가보면 아무도 없죠. 옛날에는 6시에 나가면서 먼저 일찍 가겠습니다. 뭘 일찍 가요? 근무 다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가는 걸로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주중에도 업무 시간 이후에 나의 시간이 있죠. 그러면 뭐 내가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들과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월요병의 텐션이 좀 줄고 있어요. 이유는 월화수목금이 분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데 이제서야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시간은 권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기 시작한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대면 근무요. 근데 지금 뭘 저희가 보고 있냐 하면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우리 근무 시간에 음악 듣는 거 좋아.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듣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 그럼 듣죠. 여러분 유튜브 듣죠. 옛날에 유튜브를 보는 거였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플레이리스트. 일할 때 듣기 좋은 음악. 글 쓸 때 듣기 좋은 음악. 이런 거 틀어놓고 일하고 있잖아요. 근무하고 있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재택근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어폰을 끼고 근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직과 아닌 조직과 굉장히 많은 형태의 감도 차이가 있죠. 여기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이게 재밌게도요. 옛날에는 그거였어요. 회사에서 음악 들으면 안 되죠. 왜요? 이래야지. 그냥 난 네가 즐거운 게 싫어. 너무 충격인데요. 회사는 힘들어야지. 근데 무서운 얘기 많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게 올라가는데 나보다 젊은 직원분이 들어오셨을 때 그 직원분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요즘 좀 한가한가 봐. 와. 이런 얘기들. 경직된 사고와 구조를 가지고 회사는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해야 되는 것,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어폰을 듣는 행위는 싫은 거죠. 집중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어폰을 듣고 공부하는 게 더 나은 분들도 있고 일할 때 빨라지기도 하죠. 노동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엄청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팬데믹 때. 이런 분들한테 출근에 다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만둘까? 이유가 업무는 잘하고 있는데 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근무의 방식이라든지 형식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만둘까? 이런 것들이 미국에 나왔어요. The Great Resign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퇴사다. 방식을 결정하고 싶다. 이유가 일을 2년 반 동안 했는데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체성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출퇴근의 시간을 안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소와 업무의 방식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내가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